6. 거창. 그 오지의 낮과 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소리는 사납고 거칠어져 가고 있었다. 바람소리는 가지가지였다. 휘휘 휘. 높은 음으로 휘파람을 불어제끼듯 하는 그 소리는 전깃줄을 울리는 소리였다. 시웅 시잉 시웅 싱싱. 쌀이 회초리를 세차게 휘둘러대는 것 같은 그 소리는 나뭇가지들을 괴롭히는 소리였다. 세잉 쌩쌩 세잉.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자지러지는 듯한 그 소리는 양철 지붕 끝에 바람이 찢기는 소리였다. 그런 여러 소리들이 뒤엉키며 밤이 깊어감에 따라 바람은 더 심하게 불어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바람 소리들에 섞이고 있는 바람 소리가 아닌 소리가 있었다. 들들들들, 드글드글, 들들드글드글, 들들들들. 그건 쇠가 막갈리며 굴러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한참이 지나면서부터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울리게 되자 어른들이 불안스러워하며 밖으로 나갔다. 소리가 울려오는 쪽에 보이는 것이라곤 짙은 어둠 속에 점점이 찍혀 움직이고 있는 빨간 불빛들 뿐이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그 불빛들은 앵두알 같을 뿐 전지처럼 불빛을 내쏘지 않았다. 그 불빛들은 남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다. 소 탱크들이 이 논산을 저리 지나가 버리면 대전은 벌써 내준 것이고 여기도 내주겠다는 뜻 아니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며 아저씨가 말했다. 석구는 이불 밑에 발을 넣은 채 아저씨 입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오며 대답했다. 석구는 얼른 아버지의 입으로 눈길을 돌렸다. 대전이 넘어갔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 탱크들이 논산을 지나 후퇴를 하다니 미군들이 후퇴를 너무 다급하게 한다는 말이 맞긴 맞는 모양 아니오? 아저씨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며 물었다. 글쎄요, 무슨 자기들 계산이 있겠죠. 아버지의 대꾸였다. 석구는 또 아버지에게 답답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이 없었고 말을 한다고 해야 짧으면서 그 뜻을 알아듣기 어려웠다. 여기가 또 넘어가기 전에 피난을 떠나야 되지 않겠소? 글쎄요, 천지가 겨울인데. 그만 아그들 재우는 것이 어쩔게라? 어머니가 말했다. 석구는 불만스럽게 어머니를 쏘아보았다. 무언가를 더 알고 싶은데 어머니 때문에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석구는 옛날 이야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전쟁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러자면 어른들의 말을 눈치껏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큰 누나가 귀찮아하지 않고 말상대를 해주긴 했지만 큰 누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엄하고 무서워 아무것도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식구들 모두가 아버지를 어려워했다. 그래요, 당장 결정 낼 일도 아니니까 애들 재우십시오. 아저씨가 자기네 방으로 건너갔다. 10월 중순에 북소에서 돌아오면서 그 아저씨네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전에 살던 집은 어찌 되었는지, 왜 그 아저씨네와 사는 것인지 석구는 까닭을 알지 못했다. 너무 궁금해서 큰 누나한테 자꾸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큰 누나는 알면서도 속인다는 것을 석구는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 살기가 어려워져 집을 판 것이라고 석구는 어림짐작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큰 누나가 이불을 깔기 시작했다. 아랫목 제일 따끈따끈한 자리는 언제나 아버지 이불이 깔렸다. 잠이 들기 전에는 괜찮은데 잠이 들기만 하면 아버지는 몸을 뒤척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다. 어떤 때는 팔을 휘저으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잡혀 들어갔다가 재판을 받고 나온 다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석구나 형제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입단속을 시킨 것도 아닌데 형제간들 사이에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군복만 입었지 군인도 아닌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마당에 뒹굴며 몰매를 맞고 피 흘리며 끌려가던 것을 형제들은 다 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몰려온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와 형제간들 넷이 모두 재판소 앞 넓지나 넓은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그때 석구는 맨발이었다. 집에서부터 신을 신지 않은 것인지 끌려오면서 벗겨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넓은 마당에는 총알 껍질들이 벽 속에 고추가 널린 것처럼 쫙 깔려 있었다. 그리고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석구는 총알 껍질이 발에 밟히지 않게 하려고 아래로 내려다보지 못한 채 발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옮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맨발 바닥에 총알 껍질들이 차가운 감촉으로 섬뜩섬뜩하게 밟혔다. 그 섬뜩거림은 시체들이 흘린 검붉은 피처럼 징그럽고 무서워 석구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고 총알 껍질 없는 데를 골라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팡 쏘아버릴 것 같았던 것이다. 동그란 총구멍의 무서움은 어제 아버지가 끌려갈 때도 조금 전에 끌려 나오면서도 오줌방울 찔끔거리게 겪었던 것이다. 다들 똑똑히 들어라. 반란군들을 감춰주거나 반란군과 내통하면 너희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총살시켜버릴 것이다. 어젯밤에 일어난 기습은 너희들 가족들이 반란군들을 감춰주지 않았거나 내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너희들 몰살시킨다는 걸 명심해라. 이건 최후의 경고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그 찌렁찌렁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반란군의 가족들이라는 많은 사람들은 숨도 쉬지 않은 것처럼 조용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찍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발을 옮기기만 했다. 그때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가 한숨을 토한 것처럼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 석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소리를 토한 어머니의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석구는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석구는 그 다음부터 그때의 일들을 꿈으로 꾸게 되었다. 꿈은 꿀 때마다 꼭 생시처럼 너무나 생생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군복만 입었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청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불을 닦은 어머니가 또 한숨을 토하듯 흘린 소리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순천을 떠나 지금까지 걸핏하면 그 소리를 토하고는 했다. 석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다. 그 소리만 들으면 그때의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환하게 떠오르고 무서움도 살아났다. 견디다 못해 큰 누나에게 그 말을 했다. 누나 맘도 니하고 똑같아. 그래도 싫은 기색하면 큰일 나. 엄니는 그때 우리가 살아난 것이 부처님 덕분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 뒤로 염원은 관세음보살은 전쟁통에 우리 식구들 보살펴 주십소사 하는 뜻인께로. 정만은 큰 누나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 뒤로도 어머니의 나무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 서남사의 부처님 생각은 나지 않고 어김없이 재판소 앞의 일만 생생하게 떠올랐다. 등잔불을 끈 잠자리는 어두웠다. 거친 바람소리에 섞여 탱크 굴러가는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석구는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안 오니까 사타구니며 겨드랑이며 옆구리가 대중없이 가려웠다. 탱크가 지나가게 되는 바람에 이 타작을 안에서 그러는 것이었다. 저녁 끼니를 때우고 나면 꼭꼭 이 타작을 하게 되어 있었다. 잘 먹지도 못하면서 이한테 뜯겨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정해놓은 법이었다. 이 타작은 온 식구가 밤마다 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이 이는 밤마다 나왔다. 어머니 말로는 속옷에 꿰맨 자리가 많아 그 속에 숨었던 놈들을 다 잡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식구로서는 이 타작이 꼭 귀찮은 일만은 아니었다. 형이 잡아낸 이하고 싸움을 시키는 재미도 있었고 배가 통통하도록 뜯어먹은 놈을 방바닥에 놓고 엄지손톱으로 잉끌여 죽이는 맛도 통쾌했던 것이다. 손톱에 피가 많이 묻어날수록 복수를 한 기분이었고 손해본 피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큰 누나는 이를 꼼꼼하게 잘 잡았지만 죽이는 것을 싫어해서 석구는 그것을 도맡았다. 석구는 사타구니며 겨드랑이를 득득 박박 긁어댔다. 짜증나게 탱크 굴러가는 소리는 끝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그리 긁어대면 살 다 헤어지겠다. 참고 얼른 자그라. 큰 누나가 돌아 누우며 석구의 귀에 속삭였다. 석구는 큰 누나한테 말을 걸까 말까 하고 있던 참이라 화득 반가움을 느꼈다. 큰 누나 아직 안 잤는가? 석구도 큰 누나 쪽으로 돌아 누우며 속삭였다. 쪼까는 네가 못 자는디 이 누나가 잠이 오겠냐? 석구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찔끔했다. 그러나 큰 누나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미리미리 알았고 석구는 그런 큰 누나가 언제나 좋았다. 큰 누나 저리 오래 저 소리가 듣기면 탱크가 얼마나 많을란가. 금매 저것이 궁뱅이 기대기 찬찬히 가는 소린께 소리만 오래 듣기는 것이지 그리 많지는 않을 상볼는디.
저것이 다 어디로 간단가? 그것이야 나도 모르제. 이내 전술에 탱크도 지는갑네. 금매. 그런께 저리 후퇴를 허겄제. 어째 탱크가 다 사람한테 집가? 금매 잘 모르겠는디. 큰 누나가 석구의 코를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석구는 그 이뻐하는 신용에 그만 큰 누나의 말문이 막히는 것을 타박하지 않기로 했다. 중공군은 어찌 생겼을랑고? 중국집 사람들 맨키로 생겼지 어째? 중공군이 이게 불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합은단가? 아이고 니넌 어째 쪼까는 것이 알고 잡은 것도 그리 쎘냐? 어둠 저쪽에서 목에 걸린 듯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싸게 자자. 지천 듣겄다. 큰 누나가 더 낮고 빠르게 속삭이며 석구를 안았다. 그만 자야 한다고 생각하며 석구는 눈을 감았다. 들들들들. 쇠가 막갈리며 굴러가는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석구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날은 환히 밝은데 탱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이 덮인 논들의 저편으로 멀리 보이는 큰 길은 텅 비어 있었다. 몇몇 아이들도 탱크들을 찾는지 미심쩍은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피난을 가야 한다느니 마느니 미군들이 군산으로 빠져 배로 도망을 갈 거라느니 중공군이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올 거라느니 경찰들이 미군을 따라 벌써 다 떠났다느니 중공군들은 인민군보다 더 민간인들에게 잘해준다니까 걱정이 없다느니 석구가 하루 종일 얻어들은 어른들의 말은 많기도 했다. 그런데 저녁 때 들이닥친 것은 중공군이 아니라 미군들이었다. 시래기 죽에 비지 한 공기씩을 저녁으로 먹고 난 다음이었다. 사람 살리소! 느닷없는 여자의 비명이었다. 곧 죽어가는 것 같은 다급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아버지와 아저씨가 벌떡 일어섰다. 아주머니와 큰 누나도 따라 일어섰다. 석구와 다른 형제들은 멍해 있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든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낭자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다. 그런 어머니는 큰 누나의 손을 와락 잡더니 뒷문으로 내다르며 소리쳤다. 얼른 숨어, 거쟁이여. 이 소리에 아주머니도 후다닥 뒷문을 빠져나갔다. 밖에서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가 우지끈 퉁 울리더니 곧 방으로 뛰어든 건 군인 셋이었다. 키가 천장에 닿을 것처럼 큰 그들은 흰둥이가 둘이었고 깜둥이가 하나였다. 그들은 진흙이 묻은 붉은색 군화를 신은 채였다. 흰둥이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아버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고개를 덮고 손을 저으며 노노라고 했다. 흰둥이는 어깨에 맨 총을 벗어 아버지의 가슴을 겨누며 또 뭐라고 소리 질렀다. 아버지는 더 급하게 고개를 내젓고 손바닥을 싹싹 비벼대며 노노만을 연발했다. 아저씨는 그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나머지 두 명은 군홧발로 처벅처벅 걸어다니며 벽장문을 열어젖히고 뒷문으로 나가 전지를 비춰대고 부엌에서 그릇을 들부수며 뭐라고 소리쳐대고 있었다. 온 집안을 발칵 뒤집은 두 명이 쇠쇠 소리를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Goddamn son of bitch! 깜둥이가 군홧발로 아버지의 배를 걷어찼다. 아버지는 휘청하더니 사정없이 방바닥에 곤두박였다. 다른 흰둥이가 아저씨를 주먹으로 후려쳤다. 아저씨가 얼굴을 싸다보며 푹 주저앉았다. 그때까지 방구석에 몰려있던 석구와 형제들은 죽을 힘을 다해 울기 시작했다. 흰둥이 둘과 깜둥이 하나는 아버지와 아저씨를 멋대로 걷어차고 짓밟고 했다. 석구는 진저리치고 울어대면서도 두 눈은 똑똑히 뜨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미군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Motherfucker! Bullshit! 이런 소리를 내뱉으며 셋은 방을 나갔다. 석구와 형제들은 울음을 뚝 그치고 아버지를 향해 방바닥을 다투어 기었다. 아버지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아저씨는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피는 군홧발 자국이 찍힌 방바닥에 번지고 있었다. 작은 누나가 물을 떠오고 형이 수건을 가져오고 하는 동안에도 석구는 꼼짝 않고 쪼그리고 앉아 피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높아 보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섰으며 모르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엄하고도 어려운 존재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듯 힘없고 약하고 볼품없고 허망하게 당하는 것을 벌써 두 번째 보는 것이었다. 석구는 그게 그렇게 분하고 서러울 수가 없었다. 마루 밑에 숨었던 아주머니가 아저씨의 부축을 받아가며 낑낑대고 나온 다음에도 어머니가 큰 누나를 데리고 돌아온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어머니는 누나와 함께 장독대를 타고
판자 울타리를 넘어 뒷집으로 피했다고 했다. 석구 자신이 엎드려 드나들기에도 힘겨운 낮은 마루 밑으로 아주머니가 어떻게 기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상했지만 더 희한하고 기막힌 일은 어머니와 큰 누나가 장독대를 타고 판자 울타리를 넘어 뒷집으로 피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뚜껑 하나 깨진 것 없이 말짱했고 얇은 판자 울타리도 어디 한 군데 상한 데가 없었던 것이다. 석구 자신이 밟아대도 항아리 뚜껑은 쉽게 깨지는 물건이었고 자신이 매달려도 판자 울타리는 휘어지고 부러지도록 얇고 약했던 것이다. 나도 모르제잉. 정신이 하나도 없었은게. 급한 김에 지절로 그리 됐었겠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큰 누나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온 동네에 미군들이 깔렸더라고 했다. 총 맞아 죽은 남자들도 있다고 했다. 올라가면서 개지랄, 내려가면서 개지랄. 난리가 따로 없어. 양코배기들이 그 개지랄 치는 것이 바로 난리지. 어머니가 부르르 떨며 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바로 피난짐을 싸게 했다. 그리고 어디인지 모를 곳으로 길을 나섰다. 눈이 퍼붓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 속에서 어지럽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커다란 짐을 진 아버지는 앞서서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검정 고무신에 새끼줄을 감은 아버지의 발이 칙칙 끌리면서 눈 위에 긴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석구는 눈 위에 그어지는 그 자국을 내려다보며 걸었다. 서청놈들. 탄식처럼 들려온 소리였다. 그건 아버지의 굵고 낮은 소리였다. 석구는 그 소리에 뒤따라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생각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처럼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어쩌다가 불속 서청놈들 소리를 흘리고는 했다. 어느 마을에선가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자게 되었다. 석구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미군들이 들이닥치는 꿈이었다.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잠을 깼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랫도리가 척척했다. 오줌을 싼 것이었다. 그날 밤 뒤로 석구는 그 꿈을 자주 꾸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오줌을 질퍽하게 싸고는 했다. 창피스럽고 부끄러워 미칠 일이었다. 절대로 오줌을 싸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또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석구는 어머니에게는 천덕꾸러기요 형제들에게는 놀림감인 오줌 싸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석구는 왜 오줌을 싸게 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큰 누나한테까지도 자기의 마음을 말로 해서는 큰 누나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똑똑한 석구가 어째 자꾸 이러는 줄 모르겠네. 무심 병인 갑는 뒤 병원에도 못 가보고. 석구의 실수가 거듭되자 큰 누나가 걱정스럽게 한 혼잣말이었다. 큰 누나는 석구를 놀리는 일도 없었고 실수를 할 때마다 말없이 속옷을 벗겨 빨아주고는 했다. 석구는 그런 큰 누나가 말할 수 없이 고마웠고 18인 그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이뻐 보였다. 국방군 제11사단은 후방 측 추풍령 이남의 공비섬멸이라는 분명한 작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전선의 적보다도 더 위험하고 큰 적일 수 있는 공비를 완전 섬멸해야 할 임무를 띈 그 사단의 주요 작전 지역은 지리산 일대였다.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세 개의 돌을 장악했던 인공세력은 민간 지지자들을 이끌고 입산했고 거기다가 테러를 차단당한 인민군들까지 합세하여 그들은 2-3개월 동안에 미수복지구를 기반으로 국군 및 연합군에 다시 대항할 수 있는 전열을 정비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중공 역군의 불법 침략은 그 잠비들의 만행을 촉진시키는 기름을 붓고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방부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 파악이었다. 그러므로 전 사단 병력이 총동원되어 견벽 청야의 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를 완전 섬멸한다는 기본 작전이 정해졌다. 견벽 청야는 국민 당국이 홍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쓴 작전 중의 하나로 아군 쪽은 벽을 치듯 견고하게 지키는 한편 적의 활동 지역에는 그 어떤 곳도 남기지 않는다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양효석의 직속 상관인 3대대장이 연대 작전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었다. 제1대대는 함양에서 산청으로 적을 공격하고 제2대대는 진주에서 산청으로 적을 공격할 것이며 제3대대는 아직 미수복지구로 남아있는 거창군 신원면에 준동하고 있는 400 내지 500으로 추산되는 공비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산청으로 공격할 것. 세부적인 작전 지시는 연대 작전명령 부록을 참조할 것이며 각급 지휘관들은 그 지시를 착오 없이 수행하도록 하시오. 연대장이 내린 작전 명령이었다.
연대작전 명령 부록의 지시사항은 세 가지였다. 첫째,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둘째, 공비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은 전부 소각하라. 셋째, 식량은 안전지역으로 운반하여 확보하라. 대대 장병 여러분, 다들 똑똑히 듣기 바란다. 우리 대대는 공비소탕을 위해 출동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수복지구로 남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는 거창군 신원면을 수복시켜야 한다. 그곳은 지난 10월 초순에 수복되어 경찰의 치안 책임을 맡겼는데 2달 만인 지난 12월 5일에 공비들에게 다시 뺏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공비들은 괴뢰군 제4사단인 방우산 사단의 일부 패잔병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패잔 공비들이 벌써 2달 동안이나 신원면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우리 국군의 명예를 위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들을 이잡듯 완전 소탕해버리고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일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병 여러분, 우리 국군은 유엔군과 지난 1월 중순경부터 재반격을 시작하여 현재 수원까지 재탈환했다. 이제 서울의 재탈환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최전선에서 이렇게 용맹스럽게 적을 무찌르고 있는 이때 후방에서는 용기 백배하여 공비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공비놈들은 제놈들의 주력이 다시 패주하면서 전선이 제놈들한테서 멀어지게 되자 사기가 다시 떨어졌다. 장병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공비들을 완전 소탕해야 한다.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하도록. 거창의 농업학교 운동장에서 3대 대장은 부하들에게 작전 개시를 알리면서 일장 훈시를 했다. 대대장님 훈시 똑바라지게 들었을 줄 아니까 나는 더 길게 말하던 않고다. 딱 한 가지, 나아가 항시하는 말대로 다른 중대보단 더 용감무쌍하게 싸우라는 것이다. 이 중대 알겠나? 이 중대장 양효석의 외침이었다. 예! 중대원들은 힘차게 목청을 맞추었다. 양효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중대장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중대장이 되었다. 그로서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들보다 앞서 맡은 직책도 직책이었고 직책에 따라 진급도 남들보다 빠른 것은 더 말할 것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다 열성으로 근무한 결과라는 것을 그는 확인했고 앞으로 더욱 열성적으로 해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열성을 바친 만큼 표가 나고 표가 나는 만큼 계급이 올라가는 군대라는 것에 그는 갈수록 매력을 느끼고 맛이 들리고 있었다. 그 지겹던 학교 공부에 비하면 군대 생활은 너무 쉽고도 재미가 있었던 것이다. 3대대는 2월 5일 새벽 미수복지구 신원면을 향하여 출발했다. 대대는 중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장갑차 한 대를 앞세웠고 세 대의 GMC 트럭에는 60mm와 80mm 박격포를 싣고 있었다. 거기다가 수류탄, 기관총, 자동소총까지 합하면 보병대대의 화력으로서는 대단한 것이었다. 공비소탕의 결의가 그 화력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대대의 병력은 군인만이 아니었다. 경찰을 포함한 청년 방위대원 한 개 중대의 병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3대대는 일전을 각오하고 거창에서 신원면으로 가자면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가막산의 가파르고 좁은 굽이길을 타넘고 있었다. 면에 정말 공비들이 없단 말이오. 대대장이 의심적인 눈으로 같은 말을 또 물었다. 예, 어저께까지 다 짐 싸지머지고 떠나다 갈게요. 길 안내를 맡고 있는 향토 방위대장이 답답하다는 듯 같은 대답을 했다. 그놈들이 그럼 우리가 공격을 감행할 거라는 정보를 탐지해냈다는 거 아니오? 대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놈 아들 조직망이 거무줄맹구로 처지시니 농업학교에 진을 친 대대 소식을 알아내는 것이야 그리 애로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겨? 그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놈들이 어디로 도망쳤을 것 같소? 그야 보나만 아닙니까? 지금 본부가 있는 오부면으로 빠졌을 기라요. 그것들이 위장전술을 쓰기 위해 면을 비운 게 아니겠느냐는 말까지는 대대장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산줄기로 빙 둘러싸여 사발 모양을 하고 있는 신원면의 지형지세를 생각하면 그런 추리를 안 할 수 없었다. 공비들이 주변 산들로 분산돼 피하고 있다가 자신의 대대가 면으로 다 들어가면 기습을 가해오는 경우 자신의 대대는 갈 데 없이 함정에 빠지는 셈이었다. 그건 포위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음이었다. 그러나 그 말까지 하지 않은 건 그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미리부터 겁을 먹고 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오부면 본부라는 것은 일명 팔로군 부대라고도 부르는 3.15 부대가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한 이후 지금까지 해방구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세 대대의 최종 목적지가 산청인 것은 바로 그 오부면 본부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대의 작전은 본격적이고도 적극적이었다. 대대는 해가 뉘엿뉘엿해질 무렵에 신혼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향토 방위 대장의 보고는 틀림이 없었다. 마을마다 산 깊은 괴괴한 정적에 쌓여 있었고 낮게 엎드린 초가집들은 파르스름한 연기를 가늘게 피어올리고 있었다. 저녁을 맞고 있는 그 아늑하고 잔잔한 분위기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의 풍경이었다. 드물게 몰아닥쳤던 강추위의 뒤끝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모습도 별로 볼 수가 없었다. 여자들이 가끔 고사틀 녹았고 어린아이들이 더러 깡충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대대장이야 모든 장교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신혼면을 장악하게 되자 얼떨떨해지고 말았다. 대대장은 작전회의의 강도에 걸맞게 각오를 단단히 한 다음 하급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하급 장교들은 상관의 태도에서 느낀 압력과 자신에게 지워진 책임까지 합해 사병들에게 죽음을 각오한 일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고 넓어지듯 사병들이 받는 압력과 긴장의 강도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바탕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시켜놓고 총 한 방 쏘지 않았으니 사병들에게 모든 장교들이 지레 겁을 먹었거나 허풍을 떤 것밖에 되지 않아 그 체면 또한 말이 아니었다. 모든 방법에 있어서 최상의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다. 여길 장악하고 있던 공비들이 2, 3일 동안에 모두 도망쳤다는 보고를 나는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현지에 와보니 과연 공비들이 다 도망치고 없다. 이것은 왜 그랬겠는가? 바로 우리 대대가 막강했기 때문이다. 공비들은 막강한 우리 대대와 맞서 싸울 용기를 잃고 도망치고 만 것이다. 대대장의 힘찬 말이었다. 그 말로 장교들은 체면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사병들은 긴장을 풀며 승리감을 맛보게 되었다. 대대장은 연대본부에 적정 없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경찰과 청년방위대 병력으로 지서를 장악시켰다는 것도 아울러 알렸다. 그 간단한 일을 끝내고 나니 대대는 더 할 일이 없었다. 대대장은 제2단계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건 산청까지 계속 진격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물론 공비들이 야간 기습을 해올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대 병력이 일단 장악한 지역이었고 경찰과 청년방위대 병력 1개 중대를 남기는 데다가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대대 병력은 산청을 향해 신혼면을 떠났다. 신혼면에 남게 된 경찰과 청년방위대가 맨 처음 착수한 일은 이미 거창에 발족되어 있는 군비상 대책위원회의 면단위 조직인 군민회를 만들고 청년방위대를 편성한 것이었다. 국민회를 통해서는 면회 자치비, 회사금, 쌀, 장작 같은 것을 거둬들이고 청년방위대는 경찰과 함께 공비를 막을 병력 확충을 할 작정이었다. 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죽을 지경이었다. 산 사람들이 벌써 떠나기 전에 지게부대를 동원해서 곡식을 산으로 옮겨갔는데 또 곡식을 내놓아야 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 이중적인 고통을 면민들은 아무데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 산 사람들이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겨울날 곡식이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말은 아예 꺼낼 수조차 없었다.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걸핏하면 니놈도 뻘갱이지?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니놈도 부역했지? 하며 총을 들이대는 판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나는 빨갱이요 하고 광고하는 격이었다. 더구나 면이 2달 동안이나 산 사람들 아래에 있었으므로 모든 마을은 적성마을로 자신들은 통비분자로 일단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다 알았다. 그런데 대한청년단 시절부터 벌써 전국적으로 그 횡포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모든 민간인들의 원성을 사온 청년방위대의 거칠 것 없는 행위가 그날 밤부터 저질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좀 규모가 큰 집들을 골라 10대 명씩 떼를 지어 방 차지를 하고는 술을 내라, 돼지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기분 내키는 대로 호령을 해댔다. 그들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젊고 생김이 좀 눈에 띄는 여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진탕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자들까지 마음대로 가지면서 신혼면 무혈수복 자축연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먹고 마셔댔다. 마시다 취하면 쓰러져 자다가 깨나서 또 마셨고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하다가 또 마셔댔고
대낮인데도 남편 있는 여자든 뭐든 가리지 않고 끌어갔다. 사람들은 추위에 부들부들 떨어대며 마을마다 그 뒷수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속으로만 분을 끓이고 저주를 씹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잠깐씩 분을 토해냈다. 시상에 저들은 왜 사람이고? 사람이 어디 저렇겠나? 다 개백적 놈들이지. 저들은 왜 알고? 더럽고 치사한 것이 목숨이라 죽지 못하니 우야겠노? 나베라 그나 차라리. 참마 이제 난리가 따로 없는 기라. 이런 꼴 당하면서 사람 뭐하기고? 그런 식으로 수복된 또 하룻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만취에 골아떨어진 시간에 하루의 날짜가 바뀌고 있었다. 그들에게 시달리기에 지친 마을 사람들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까마귀의 날갯빛으로 검은 어둠이 겹겹이 장막을 쳐 천지를 채우고 있었다. 산과 산으로 에워싸인 탓으로 바람소리만 유별나게 자지러지는 울음인 듯, 숨 넘어가는 비명인 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7일이 열리고 있는 새벽이었다.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산사람들에게 지서가 기습당하고 있었다. 맘껏 마신 술로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경찰들은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면서 총들을 집어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다 총질을 해댔다. 적들은 보이지 않은 채 경찰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어지고 있었다. 총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경찰들은 무턱대고 총을 쏴지르면서 그곳이 면사무소길하고 어림짐작하고 있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가며 너울너울 춤을 춰대고 있었다. 면사무소는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면사무소는 제 몸을 태우는 불길로 제 모습을 환하게 비춰내고 있었다. 가까운 마을에 흩어져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청년 방위대원들은 놀라서 잠이 깨긴 했지만 총들만 들고 쪼그리고 앉아 감히 밖으로 나갈 놈들을 못 내고 있었다. 자축연을 벌일 때와는 딴판의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산사람들의 공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면사무소가 불길에 휩싸였을 즈음 총소리는 멎었다. 한 번 그친 총소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더 나지 않았다. 산사람들의 기습 목적은 마치 면사무소를 불태우는 것인 것처럼 그들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길지 않은 공격으로 보아 그들이 경찰과 방위대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투를 벌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했고 부대도 소규모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잠을 자지 못한 경찰과 방위대원들은 날이 밝자 허둥지둥 마을을 벗어나 뿔뿔이 흩어지며 신혼면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향토 방위대장은 지서를 떠나기 전에 흩어져 있는 시체들의 수를 확인했다. 죽은 경찰은 모두 11명이었다. 그러나 수복 지역에 주둔했던 경찰이 기습을 당해 사상자를 내게 되자 연대본부는 그만 뒤집히고 말았다. 연대장으로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한 것이 이만저만한 명예손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휘관은 이거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요?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치 않고 누가 산청으로 오라고 했어? 왜? 무엇 때문에 작전을 명령대로 수행치 않고 신원면에서 병력을 이동시킨 거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오. 어서! 연대장은 노발대발이었다. 명령대로 작전 수행. 3대 대장의 뇌리에는 연대 작전 명령 부록에 명기되어 있던 3가지 사항이 빠르게 스쳐갔다. 연대장의 노발대발과 그 명령의 강도와 그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꼈다. 지금은 분대장한테까지 직결 처분권이 주어져 있는 전시였다. 어물거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길게 정황 설명을 할 계제가 아니었다. 예, 제가 상황을 오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되돌아가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3대 대장은 군인다운 태도를 취했다. 그것만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게 정말이요? 연대장의 녹이 서린 눈이 쏘아보고 있었다. 예, 좋소. 빨리 돌아가 공비를 소탕하고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시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겠음. 3대대는 산청을 떠나 다시 신원면으로 맥빠지는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대장이 당한 이야기를 대충 든 양요석은 성질이 불끈 솟아올랐다. 그 명령대로 작전 수행이라는 것이 도무지 억지라는 생각에서였다. 연대본부에서 말한 공비 4,500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소탕은 할 것이며 주민들도 눈앞에서 저지르는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명령대로 작전 수행을 하라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군인이라는 신분과 직책의 무게로 양요석은 성질을 꾹 눌러 참았다. 3대대가 신원면에 다시 들어온 것은 9일이었다.
경찰과 방위대가 떠나버린 데다가 군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난 면민들이 집에 박혀 꼼짝을 하지 않았으므로 마을들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불황민들은 이제 산사람들이 내려와도 진저리가 쳐졌고 군경이 들어와도 소름이 끼쳤다. 목숨이 담보된 그들은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감한 처지에 빠져 공포에 떨기만 했다. 3대대는 면에 오래 지체하지 않고 처음 들어왔던 길을 따라 가막산을 넘어갔다. 면민들은 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제발 산사람도 내려오지 말고 군경도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면민들은 9일 날 밤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10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떠난 군인들이 다시 가막산을 넘어와 면내로 들이닥쳤던 것이다. 그리고 군인들은 소대 단위로 각 마을을 향해 신속하게 분산해 가고 있었다. 신원국민학교에서 과정리 다음으로 가까운 중유리에 도착한 군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살벌하게 굳어져 있었고 총에는 착검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들어가 똑같은 말들을 외쳤다. 여긴 위험지역이니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야 하오. 빨리빨리 신원국민학교로 모이시오. 빨리 하시오, 빨리. 갑작스레 피난이라니 어디로 가는겨? 놀란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이랬다. 왜 말이 많소? 당신 빨갱이요? 괜히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일이나 빨리빨리 해. 군인들은 눈을 부라리거나 얼굴을 험상궂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윽박질렀다. 야 이구저라 피난시켜준다 하면서 어디로 무섭게 그런거? 낮은 속삭임이었다. 그러긴 말다. 어째 요상스럽네. 사람들은 거의가 불안한 의문을 품었다. 갑작스레 피난이라 가는 것도 모를 일 아닌겨? 그래 말이다. 초 이튿날 세복에 총질한 뒤로 산 사람들이야 얼씬도 안 하지 않았나. 도발 피해 다 산속 깊이 숨어든 게 틀림없는데 그리되면 피난이고 뭐고 할 게 뭐 있나. 이 땡땡 주문경으로 가면 또 어디로 가기라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지만 군인들의 서술에 눌려 피난짐을 챙기는 등 많은 등 해가지고 등을 떠밀려 사립을 나서야 했다. 그러나 일은 그 대목에서 벌어졌다. 주인을 집에서 내몰기가 바쁘게 군인들은 집단에 불을 붙여 안방에도 던져놓고 부엌에도 던져놓고 지붕 위에도 던져 올렸다. 사풍에 마를 대로 마른 초가지붕에는 금방 불길이 옮겨 붙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삽시에 번져나갔다. 와, 놈 집에 불을 질러 놓아! 방금 내몰렸던 노인네가 마당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쌍놈의 영감탱이 말이 많아! 군인이 총을 내뻗쳤다. 총끝에 그친 칼이 노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피그러 쓰러지는 노인의 배를 군홧발이 걷어찼다. 노인의 가슴에 박혔던 칼이 쑥 빠졌다. 초가집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너울거리고 연기가 매운 불냄새를 품고 자욱하게 퍼지고 고삿고삿해서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는 발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엉키고 총소리에 비명이 잇따르는 속에서 중유리는 불바다가 되고 있었다. 중유리가 불바다가 되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입에서 입을 통해 짤막짤막한 말들이 군인들의 행동만큼 빠르게 마을마다 퍼져나가고 있었다. 말대꾸 하면 쏴 죽인다. 군인들이 다 미쳤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중유리 사람들을 학교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확인한 양효석은 부하 4-5명을 이끌고 대연리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명령대로 작전 수행만을 생각했다. 어제 가막산을 넘어갔던 것은 공비들을 유인해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공비들은 그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명령대로의 작전 수행을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대대장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입장이기도 했다. 양효석의 다른 중대원들은 대연리에서 또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녔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니놈들이 내통해서 어젯밤에도 우리 국군이 몇십 명이나 희생된 줄 알아? 어떤 하사관이 소리질렀다. 어저께밤에 총소리 한 방 안 났는데 그게 무슨 소린겨? 아울라가 배앓이를 하는 동에 내가 뭐 어저께밤에 한숨도 안 잤는 기라요. 요런 빨갱이 새끼야. 아가리 닥쳐! 하사관의 외침과 함께 총소리가 터졌다. 마루에 섰던 중년 남자는 배를 싸잡으며 허리가 휘청 꺾였고 그대로 투방으로 곤두박여 한 바퀴 대굴 굴러 마당으로 떨어졌다. 사지를 버르적거리다가 곧 잠잠해져 버렸다. 상대연도 하대연도 연기 뒤덮인 속에 불길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라고는 거의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네들이 뒤섞인 행렬이 눈길 사나운 군인들에게 밀리며 국민학교 쪽으로 큰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과정리 신원 국민학교로 내몰렸다. 신원면의 한가운데인 과정리로 이어진 여러 개의 길에는 각 마을에서 몰려나온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무리지어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논들을 낀 야산의 골짜기 사이로 자리 잡은 마을들이 불타오르면서 신원면 하늘은 거세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티로 자욱하게 뒤덮였다. 그리고 메마르고 매운 불냄새가 신원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루 종일 저질러진 불질은 해가 덕산리 뒷산에 기울면서 그 불길이 잦아들어가고 있었다.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마을터에는 사위어가는 불기운을 따라 푸른 연기들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타담한 검은 기둥들이며 깨어져 흩어진 옹기그릇들이며 추위 속에 석양빛이 비껴내리고 있는 집터들의 잿더미는 스산하고도 살벌했다. 해걸음까지 모든 면민들은 신원국민학교 운동장에 불악단위로 줄을 서게 되었다. 그런데 와룡리 사람들만 빠져 있었다. 산층으로 넘어가는 밀치제 아랫마을인 와룡리는 과정리에서 가장 멀어 군인들의 도착도 그만큼 늦어졌던 것이다. 와룡리 사람들이 탈량골 가까이 왔을 때는 땅거미가 안개 퍼지듯 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10여 명의 군인들이 다급하게 몰려오고 있었다. 군인들 사이에는 경찰 2명과 지서주임도 섞여 있었다. 왜 여태까지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1등 상사가 인솔 책임자 1등 중사에게 쏴질렀다.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요. 1등 중사가 어물거렸다. 양 중대장님이 화가 나서 야단입니다. 어느 경찰의 말이었다. 날도 어두워지는데 학교까지 갈 것 없어. 이 근방에서 처치해버려. 1등 상사의 목소리 낮춘 말이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모든 신경이 그들에게 쏠려있던 사람들의 귀에는 1등 상사의 말이 그만 잡히고 말았다.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소리 없는 동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미적미적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달아나려는 몸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꼼짝 마라! 하나가면 갈겨라! 바짝바짝 붙어서! 군인들이 총을 꼬나잡고 사람들을 둘러싸며 외쳐댔다. 그들의 행동은 거칠었고 눈들은 이상한 빛으로 번들거렸다. 빨리 걸어라 빨리! 우물거리면 쏴라! 군인들은 개머리판으로 사람들을 떠밀어 길 옆으로 몰아붙였다. 길을 벗어난 사람들 앞에는 탈량골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탈량골로 밀어붙여졌다. 땅거미가 더 짙어진 속에 낮에와는 다른 찬바람이 끼쳐오고 있었다. 가녀린 흐느낌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다. 사람들은 골짜기에 앉혀졌다. 군경가족과 방위대 가족이 있으면 나오시오. 지서주임이 소리쳤다. 10대 사람이 다투어 뛰어나갔다. 뒤를 이어 군인들이 사람들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골짜기에 삥 둘러섰다. 그때 어느 남자가 팔을 치켜들며 벌떡 일어났다. 대장님, 죽어도 말 한마디 하고 죽읍시다. 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어? 땅. 총소리가 울리고 그 남자가 푹 꼬꾸라졌다. 그 총소리가 골짜기에 겹겹이 울리며 긴 꼬리를 끌었다. 그리고 그것이 신호이기나 한 듯이 일제히 총소리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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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총소리들과 온갖 비명들이 뒤엉키고 사람들이 벌떡벌떡 솟구쳤다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고꾸라지고 처박히고 있었다. 얼마가 지나자 비명도 들리지 않고 몸을 솟구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총소리는 한동안 더 울렸다. 어둠은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진해져 있었다. 바람끝이 일어나며 해질녘부터 하늘을 채우기 시작한 구름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랐다. 조명탄 발사하라! 메마른 목소리에 외침이었다. 곧 조명탄 서너 발이 불꽃을 달고 일직선으로 솟아올랐다. 조명탄들이 공중에서 터지며 불꽃과 함께 불빛을 내쏘았다. 조명탄들은 느리게 떨어져 내리며 그 특유한 색깔의 밝음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확인하라! 메마른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간격을 두고 둘러섰던 군인들이 간격을 좁히며 뒤엉킨 시체들을 향해 다가들었다. 조명탄 불빛 아래 각양각색으로 죽어넘어진 100여 명의 모습들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땅, 땅. 총소리가 몇 방 울렸다. 확인 사살이었다.
이상 없나? 다시 메마른 소리였다. 예, 없습니다. 군인들이 대답했다. 됐어. 그 다음 단계 실시. 메마른 목소리의 명령을 따라 군인들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얼마쯤 지나 집단이며 솔가지들이 시체 더미 위에 수북하게 쌓여졌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불을 붙였다. 불길은 마치 뱀 혓바닥이 날름거리듯 빠른 속도로 지푸라기에 번져나갔다. 조명탄 불빛이 사위어짐에 따라 밀려들었던 어둠이 집단에 붙는 불길로 다시 밀려나고 있었다. 집단을 태우는 불길이 거세지자 그 속에 섞여있던 생솔가지들도 비지직거리고 툭툭 튀며 불부터 타기 시작했다. 피비린내에다가 시체 그슬려지는 냄새까지 뒤섞여 퍼지기 시작했다. 군인들이 코를 막으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전원, 신속히 학교로 돌아간다. 군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젠걸음질을 쳐 골짜기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차출을 감추자 불길 속에서 사람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 사람의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 등 쪽이었다. 그 사람은 어딘가로 마구 기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게을로 굴러내려 뒹굴기 시작했다. 옷에 붙은 불이 차츰 꺼져갔다. 불이 다 꺼지자 힘겹게 몸을 일으킨 그 사람은 길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그 여자는 넋을 잃은 듯 불길에 쌓인 시체 더미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많은 날들이 흘러간 뒤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 여자는 탈량골 학살 현장에서 마치 거짓말처럼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임부님 씨였다. 그때 그녀의 나이 24이었다. 탈량골에서 군인들이 신원국민학교로 돌아왔다. 그때는 벌써 4개의 교실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탈량골에서 벌어진 일이 알려진 다음이었다. 군경과 방위대 가족으로 탈량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학교로 가는 중간에 뒤에서 콩 볶는 총소리를 들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교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탈량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 수많은 총소리들이 왜 울리는지 직감으로 알았고 그들이 뒤늦게 교실로 밀려들자 그때까지 잔뜩 불안한 의욕에 차있던 마을 사람들이 웬 총소리였단가를 물었던 것이다. 그래서 탈량골에서 벌어진 일은 삽시간에 교실에서 교실로 퍼지고 말았다. 그러면 피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몽땅 죽이는 거 아이가? 아이고야, 이를 어쩌면 좋노. 설마 이 많은 사람을 그리 할 리가 있나? 이 수작을 왜 매고? 100명놈이 죽였는데 4,500이라고 못 죽일 리 있나? 이런 말들이 오가는 속에 교실마다 술렁거리고 울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뒤섞이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군데군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모닥불에 너울거리는 불꽃은 교실에서 내간 책상과 걸상들이 통째로 타는 것이었다. 모닥불을 따라 둘러앉은 군인들은 밥을 먹는 축도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하며 웃어대는 쪽도 있었다. 그들이 먹고 있는 국은 소를 때려잡아 급히 끓인 쇠고기국이었다. 화단가에는 불황민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기 전에 압수한 크고 작은 피난진들이 아무렇게나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중대장님 오신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있던 군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100여 명이 떠들어대던 소란이 뚝 멎었다. 근무정 이상 뭐? 하사관 하나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밥을 먹고 있던 군인들도 항고를 든 채 부동 자세였다. 아, 수고한다. 부하넷을 거느리고 모닥불빛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효석이었다. 모두 쉬어. 양효석의 말을 받아 하사관이 중대 쉬어! 탄력 넘치는 구령을 했다. 그때서야 군인들은 부동 자세를 풀고 제자리를 찾아 앉았다. 중대장님 오셨습니까? 소위 하나가 어디선가 급히 뛰어와 양효석 앞에 멈추며 경례를 붙였다. 통비분대사 출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소? 양효석이 딱딱한 어조로 물었다. 예, 곧 시작할 겁니다. 지서장, 면장, 사찰계 형사들이 곧 오기로 했습니다. 소희가 막힘없이 대답했다. 알겠소. 차질 없이 진행시키시오. 하고 외곽 경비를 하고는 있지만 여고 경계도 철저히 단도리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은 먼 눈길로 교실들을 훑어보고는 돌아섰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날씨가 완연하게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리창들이 깨져나간 교실에는 콩바람이 드나들고 있었다. 맨바닥에 웅크리고 쪼개고 앉은 사람들은 모두가 부들부들 떨어대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피난짐을 싸고 집에서 내몰리고 마을이 불타고 학교로 끌려오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넣은 것이 없었다. 저녁밥까지 굶은 아이들이 파삭탄 입술로 밥을 졸랐지만 어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물이나마 얻어먹여 채우려고 했지만 군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칭얼거리고 보채던 아이들은 재물에 지쳐 추위 속에서도 잠이 들었다. 그들은 배가 골아 추위가 더했고 코앞을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몸떨림은 더 심했다. 운동장 모닥불은 계속 기세 좋게 타오르고 있었다. 군인들이 2명씩 짝을 지어 교실마다 들어왔다. 나직나직하게 오가던 말들이 뚝 멎었다. 군인들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다 하사관이었다. 이 통비분자들 다 똑바로 앉아! 교단으로 올라선 군인이 버럭 소리치는 것과 함께 몽둥이로 칠판을 후려쳤다. 칠판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 소리는 의외로 크게 울림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즐겁을 해서 옹송거리고 웅크려 받고 있던 몸들을 고추 세웠다. 자던 아이들이 화들짝 놀랐겠고 어떤 아이들은 앙 울음을 터뜨렸다. 시끄러! 아 새끼들 못 울게 해! 군인이 몽둥이로 또 칠판을 쾅쾅 쳐댔다. 부모들은 우는 아이의 입을 막거나 품에 안았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군인이 원하는 대로 뚝 그쳐지지 않았다. 나이가 4-5살만 먹었어도 어찌 겁을 먹이고 달래고 해서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아랫나이의 어린애들이 놀라서 터뜨리는 울음은 칠판을 쳐댈수록 더 심해질 뿐이었다. 그때 칠판을 쳐대는 소리가 뒤에서도 쿵쿵 울려왔다. 교실마다 칠판을 쳐대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 길을 세웠다. 거 아가리 틀어 막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군인이 소리치며 더 세게 칠판을 후려쳤다. 알라들이 쪼매내서 말귀를 문화를 묵힌다. 어느 여자의 울음 섞인 말이었다. 우는 아새끼들 데리고 당장 복도로 나가! 복도로! 군인의 외침에 몇몇 여자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아이들을 안고 일어났다. 그러나 복도라고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복도 쪽의 유리도 다 깨져 있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다소 멀어진 것뿐이었다. 너희들은 공비와 내통해서 어젯밤에도 우리 전후 수십 명의 생명을 잃게 한 악질 통비분자들이야. 그렇나 안 그렇나? 군인은 또 칠판을 쾅 두들겼다. 거기에 박자라도 맞추듯 뒷교실에서도 무슨 목총 돋은 소리에 이어 칠판 치는 소리가 쿵 울렸다. 앞뒤에서 번갈이로 칠판이 울려댈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은 움찔움찔 조여들고 있었다. 왜 대답들이 없나? 대답이 없는 건 다 통비분자란 걸 인정한다 그 말인가? 그래도 사람들은 죽은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긍할 수도 없었다. 그 둘 다가 올감이고 덫이었다. 사람들은 군인들이 들이닥친 아침부터 그와 똑같은 말을 연거푸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속으로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들은 통비한 적도 없을 뿐더러 산사람들이 마을에 숨어든 일도 없었고 더구나 수십 명씩이나 죽어야 하는 심한 전투가 벌어졌다면 자신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혹시 내가 멍청이 담을 장기 아니었을까 싶었던 사람들도 서로가 말을 나누어 보고는 간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라고 하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했고 그렇다고 했다가는 통비분자를 자인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입을 더 다물어야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야 너 일어나. 군인이 몽둥이 끝으로 한 사람을 지목했다. 누구? 지 말입니까? 더듬거리는 목소리는 완연히 떨리고 있었다. 그래 이 새끼야 너! 교단이 가까운 쪽에서 한 남자가 엉거주춤 일어났다. 너가 대표로 대답해. 그래 너희들이 전부 통비분자라 그거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시끄러! 그럼 뭐야? 공비와 내통한 적이 전혀 없다 그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이 새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 이리 나와 빨리! 군인이 이번에는 몽둥이로 교탁을 내리쳤다. 그 요란한 소리에 좀 가라앉았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왁 터졌다. 이 새끼 빨리 나와 빨리! 남자가 주춤거리며 교단 앞으로 나가자마자 군인이 몽둥이를 내리쳤다. 어깨 쭉지를 맞은 남자가 숨막히는 소리를 토하며 비척거렸다. 너 같은 놈이 바로 빨갱이야 빨갱이! 군인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몽둥이는 남자의 등짝이고 옆구리고 허리고 닥치는 대로 난타에 대고 있었다. 그때마다 남자는 비명을 토하며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졌다.
군인은 쓰러진 남자를 군홧발로 몇 번인가 더 짓밟고 걷어차고 나서 폭행을 멈추었다. 그리고 교단을 내려서며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교실은 추위보다 더한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운동장의 모닥불들은 여전한 기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추워서 우는 것인지 배가 고파 우는 것인지 겁먹어 우는 것인지 모를 어린애들의 울음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다른 군인이 교단으로 올라섰다. 자, 잘들 봤지? 정신 똑바로 차려. 그 군인은 대뜸 소리치며 몽둥이로 칠판을 갈겼다. 사람들의 고추섰던 몸이 더 고추섰다. 야, 너 일어나. 너. 그 군인도 먼저 군인과 똑같이 몽둥이 끝으로 사람을 지목했다. 아이고야, 지 말입니까? 여자의 절망적인 소리였다. 맞다. 벌떡 일어나. 여자가 탄식처럼 한숨을 토하며 일어났다. 그 한숨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 빨갱이 노래 하나 불러. 야? 여자가 소스라쳤고 사람들은 몸을 움츠렸다. 사람들의 심정은 자기 자신들이 지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르면 빨갱이라고 할 것이고 안 부르면 말을 안 듣는다고 트집 잡힐 것이었다. 귀가 먹었나? 빨갱이 노래 불러보라니까. 군인은 더 힘껏 칠판을 후려쳤다. 지는 노래 부를지 모른다. 여자는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뭐야? 빨갱이 노래를 안 배웠단 말이야? 배우기사 했어도 지는 워낙에 노래 재주가 없어서. 여자는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살아날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아. 그럼 애국가 불러봐. 여자는 아이고 살았다 싶어서 그래서 추위와 공포로 얼어붙은 몸을 다잡아 노래를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야, 그만! 나 인연 그럴 줄 알았다. 누구 앞에서 잔 깨부리고 그래 이년아. 어? 당장 이리 나와. 여자는 그때서야 덫에 걸린 것을 알았다. 모든 사람들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너같이 약은 년이 바로 악질 통비분자야. 알겠어? 몽둥이가 여자의 몸을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교실을 흔들고 어린애들이 귀를 쓰고 울어댔다. 여자의 비명이 맥이 빠져서야 군인은 몽둥이질을 멈추었다. 자, 다들 똑똑히 들어. 빨갱이 편이면 왼손을 들고 푸른댕이 편이면 오른손을 들어라. 거짓말하면 다 아니까 양심적으로 해야 돼. 자, 팔 들어. 이 어린애 장난 같은 짓에 왼손을 들어올릴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양쪽 손을 다 들어올린 사람이 몇몇 있었다. 너무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그랬겠지만 그 엉뚱한 짓이 두 군인의 눈에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저기 두 손 다 든 내 연놈 앞으로 나와. 여자 둘에 남자 둘이었다.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남편이 하는 대로 여자는 따라한 것이 분명했다. 이런 박쥐 같은 새끼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네 사람을 놓고 두 군인이 매타작을 시작했다. 몽둥이가 닥치는 대로 살을 치는 소리도 끔찍했고 네 사람의 비명이 뒤엉키는 소리도 끔찍했다. 어린애들은 더욱 자들어지게 울어댔다. 두 군인이 교실을 나갔다. 사람들은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어깨들을 부렸다. 밤은 깊어가고 추위는 더 혹독해져가고 있었다. 어린애들의 오줌 싼 기저귀가 금방 버석버석하게 얼어들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시달림 당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군인들은 번갈아가며 들어와 새벽녘까지 그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매타작을 놓았다. 그런 경황 속에서도 한 여자가 애를 낳았다. 딸이었다. 문홍안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어느 군인의 도움으로 장소를 옮겨 아들을 낳는 바람에 그 일가족이 요행이 살아났다는 것은 나중에 알려진 일이었고 정작 교실에 갇힌 사람들은 그 일을 모른 채 자기들 옆에서 몸을 풀어 딸을 낳은 산모의 고통과 기구함에 쓰라린 마음들을 모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서장하고 면장이 얼굴을 나타냈다. 두 사람을 보자 교실에서마다 우와 환성이 터져나왔다. 모두 일어난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글썽이고 목들이 메었다. 그건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는 공감이고 확인이었다. 그 두 사람이야말로 자기네들이 용공분자도 아니고 통비분자도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고 옹호해줄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람들 모두가 초저녁부터 애태우며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면장과 지서주임이 첫 번째 교실로 들어섰다. 군경 가족은 앞으로 나오시오. 면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우르르 앞으로 쏠려나갔다. 웬 군경 가족이 이리도 많아? 면장이 차갑게 내쏜 말이었다. 사람들은 주춤 멈춰섰다. 면장은 손가락 끝으로 군경 가족을 골라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로 들여보내고 말았다. 면장과 지서주임은 주민들을 위한 말 한마디 없이 다음 교실로 가버렸다. 날이 번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동장의 모닥불도 사그라져가고 있었다. 양효석이 대대장과 함께 운동장에 나타난 것은 10시쯤이었다. 간밤의 추위를 녹이는 햇살이 운동장에 가득 깔려 있었다. 군인들이 칼 꽂은 총을 번뜩거리며 사람들을 교실에서 끌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엉성하게 줄을 맞춰 섰다. 군경 가족을 골라낸 그들의 수는 500여 명을 헤아렸다. 집합 끝! 1등 상사가 보고했다. 출발시켜라! 조에 대해선 대대장의 명령이었다. 군인들이 경계하는 속에서 줄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의 대열이 교문을 나서기 시작했다. 압수한 피난찜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줄을 세울 때 벌써 어른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맨손으로 운동장을 떠나게 되자 실오라기같이 가늘게 남았던 피난길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끊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확인시킨 것은 사람들이 교문을 나서면서부터였다. 군인의 경찰과 방위대가 포함된 토벌대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삼엄한 경계를 펴는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벌대원들이 만들고 있는 줄은 박산골로 이어져 있었다. 나이든 남자들,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태반인 신원면민 500여 명은 그 두 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멀어져 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이 박산골로 빨려들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한꺼번에 갈겨드는 수많은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그 총소리들은 신호면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산들과 그 골짜기에 부딪혀 겹겹의 메아리로 올려가고 있었다. 그 요란하게 튀는 총소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 한쪽에 빙글빙글 맴돌이 질치는 검은 무늬를 새기는 것이 있었다. 그건 수백 마리가 무리진 까마귀떼였다. 까마귀떼가 유유하게 선회하며 차츰차츰 그 높이를 낮추고 있는 곳은 어젯밤에 학살이 자행된 탄량골의 하늘이었다.